2025년 12월 3일 경남 창원의 한 모텔 307호에서 14살 아이 셋이 목에 칼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두 아이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표수철은 창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그가 투신하였다고. 그러나 언론은 극단적 선택이라는 프레임을 씌웠고 살아남은 아이의 증언과 피해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망치려 한 것이었습니다. 언론은 아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었고 경찰은 진실을 감추었습니다. 오늘의 서남록 주인공은 죽음으로 도망친 창원 모텔 살인사건 피의자 표수철입니다. 2025년 12월 3일 오전 11시 59분 창원 합성동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젊은 여성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동설 안에 외투도 없이 얇은 니트 차림으로 직원 뒤에 숨으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표수철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날 오전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표수철은 조용히 집을 나갔다가 과도와 식칼, 소주와 번개탄을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포장된 칼을 뜯어들고 협박했습니다. 이리 와봐! 공포에 질린 여자친구는 휴대전화도 챙기지 못한 채 맨몸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표수철을 지구대로 데려갑니다. 조사실에 앉은 그의 이력에는 2016년 미성년자 성추행, 2019년 만 14세 소녀 강간으로 징역 5년, 보호관찰 5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도망치자 표수철은 묘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112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친구와 캠핑을 가려고 했는데 오해를 하더니 도망갔네요. 그리고 정육점에 들러 고기까지 샀습니다. 그는 칼과 번개탄은 왜 샀느냐는 경찰의 질문을 미리 대비해 캠핑용이라는 완벽한 핑계를 완성시킨 것이었습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는 이 행동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고기를 사온 거예요. 왜? 나는 이 사람을 공격할 의도가 아니라 캠핑하려고 한 것이다. 이것만 맞춰주면 경찰이 알고도 속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 겁니다. 경찰은 2시간 뒤 그를 풀어줍니다. 여자친구의 진술만으로는 체포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의 수사 시스템을 읽고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설계한 것입니다. 전과 이범의 성범죄자가 경찰을 비웃듯 따돌린 순간이었습니다. 보호관찰소에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의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통보 의무는 없다는 것이 경찰의 답변이었습니다. 보호관찰소가 등록해둔 그의 주소지는 창원의 한 고시텔이었지만 그곳에 생활 흔적은 없었습니다. 고시텔 관계자는 그를 본 적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풀려난 표수철은 곧장 인근 모텔로 향합니다. 2층 카운터 앞에 선 그는 주인에게 말합니다. 방 있죠. 저 다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3층 방 주세요. 꼭 3층에 있는 방으로 주세요. 왜 하필 3층이었을까? 2층은 아이들이 쉽게 도망칠 수 있는 높이입니다. 4층 이상은 자신이 탈출하기 어려운 높이입니다. 배상훈 교수는 단언합니다. 이 범인은 여러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경험 있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3층이 자기가 도망가기도 쉽고 아이들을 통제하기도 쉽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다리가 아프다는 말은 3층을 요구하기 위한 명분이었습니다. 307호의 열쇠를 받아든 시각 오후 2시 45분. 경찰이 그를 놓아준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인근 마트에서 칼, 가위, 망치, 드라이버, 그리고 캔 맥주와 소주까지 삽니다. 오전에 압수당한 흉기를 또다시 구입한 것입니다. 같은 날 오후 기말고사를 마친 아이들은 합성동 노래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별이와 연우, 수빈과 민준, 14살 중학교 2학년, 겨울의 문턱에 선 아이들이었습니다. 수빈에게 그날은 아버지의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케이크를 사가겠다고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매년 가족의 생일마다 화난 것처럼 보이는 표정으로도
환하게 웃으며 함께 촛불을 불던 나이. 사람을 무조건 선하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고 그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빈의 부모님은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도와줘. 그 가르침은 아들의 심장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말이 후회가 될 줄은 부모님도 몰랐습니다. 노래방에서 웃고 떠들던 아이들 사이로 별이에게 표수철의 협박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고3이라고 자신을 속인 표수철이 모텔로 오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결국 별이는 연우와 함께 모텔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모텔 앞에 도착했을 때 표수철은 모텔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CCTV 확인 결과 그는 모텔이 아닌 옆 건물에서 나와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이 오기 전부터 다른 건물에 숨어 동태를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삼훈 교수는 이 행동의 의미를 짚습니다. 이 범인은 안에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14살짜리들의 습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혼자 오지 않는다는 걸 금방 압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지켜보고 누가 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본 겁니다. 먹잇감의 수를 확인하고 분리 방법을 계산한 매복형 범죄였습니다. 표수철은 별이만 객실 안으로 들여보내고 연우를 복도에 세웁니다. 문 너머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연우는 즉시 수빈에게 전화를 겁니다. 수빈아, 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도와줘. 수빈은 사촌 형에게 먼저 연락합니다. 형, 무서운 형 알아? 중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수빈은 민준과 함께 노래방을 뛰쳐나와 모텔 정문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후문이 아니라 정문으로. 포렌식 결과 수빈은 모텔에 들어가기 전까지 표수철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307호안 표수철은 의외로 점잖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술을 권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죽는 순간까지도 표수철은 흥분하지 않았고 목소리는 차분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시비도 다툼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순순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수빈의 사촌 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빈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아, 여자친구 아는 오빠랑 얘기 중이야. 좀 이따가 전화할게. 별일 없다는 듯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용달 기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전 1차 사건으로 여자친구가 표수철의 짐을 용달에 실어 고시텔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전화를 끊은 표수철은 그 분노를 아이들에게 표출합니다. 아이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장들 위에 올려놓고 수빈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고 칼로 목을 찔렀습니다. 수빈이 팔로 막았지만 그 직후 칼이 목을 관통했습니다. 민준도 같은 방법으로 쓰러뜨립니다.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별이의 목에도 칼이 들어갑니다. 장례 지도사는 수빈의 시신에서 저항의 흔적을 단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는 현장을 보고 벽에 튄 비산 혈흔이 뚜렷하지 않다며 일방적인 공격이었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아이들은 패닉 상태에서 현관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찔린 상태에서도 수빈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360도로 돌려야 어느 순간 걸려서 열리는 구식 잠금 장치가 달린 낡은 문이었습니다. 피가 쏟아지는 목을 움켜쥔 채 잠금 장치를 돌리고 또 돌렸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표수철은 도망치려는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찌르고 끌고 또 찌르고 세 아이를 화장실에 밀어넣은 표수철은 마지막 남은 연우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 와중에 한 아이가 겨우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합니다. 307호라고. 경찰은 코드 제로 강력사건 최고 단계의 출동지령을 발령했고 4분 만에 도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모텔 문을 강제로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터키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밖에서 소리만 쳤습니다.
당장 문 열어! 코드 제로 1분 1초가 생사를 가른 최고 단계의 긴급 상황이었음에도 아이들이 과다출혈로 죽어가고 있을 때였는데도 말이죠. 생존자 연우의 증언입니다. 경찰이 밖에서 문 열어 하고 소리치자 교수철은 찌르던 것을 멈추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라이터, 담배, 휴대전화를 챙겼습니다. 연우를 보며 말합니다. 너 왜 살려주는지 알아? 강이 세서 살려준다. 그 말을 남기고 창틀 위에 올라가 앞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창틀 위쪽에서 발견된 그의 선명한 손자국은 그가 죄책감에 뒤로 넘어진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위를 잡고 딛고 일어선 명백한 도주의 흔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이것을 투신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극단적 선택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묻겠습니다. 죽으려는 사람이 왜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의 전화를 빼앗아 창틀에 올려놓고 신고를 차단합니까? 라이터와 담배를 챙기고 연우에게 살려준다는 말을 남깁니까? 칼로 자해까지 했던 사람이 정말 죽으려 했다면 왜 칼을 쓰지 않았을까요? 배상훈 교수는 말합니다. 이 범인은 이전에 비슷한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갔다가 다시 나와서 범행을 저지르는 범인이에요. 3층이니까 충분히 도망갈 수 있거든요. 뛰어내리다가 삐끗해서 죽은 겁니다. 결국 표수철은 사고로 죽은 거죠. 그가 3층을 고른 이유는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뛰어내려도 살 수 있는 높이였기 때문입니다. 약 8m, 각오하고 뛰면 살 수도 있는 높이입니다. 이것은 극단적 선택이 아닙니다. 경찰이 문도 열지 못하고 밖에서 소리만 지르는 사이 궁지에 몰린 비겁한 자가 유일하게 남은 출구로 몸을 던진 도주입니다. 사건 직후 인터넷에는 이상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강목치기를 하려다 응징을 당한 것이라는 루머였습니다. 모텔이라는 장소, 중학생이라는 나이, 그것만으로 아이들은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일부 댓글은 가해자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를 조롱했습니다. 죽을 만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침묵했습니다. 5시간 전 교수철을 풀어준 사실도, 그가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도,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도, 오전에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1차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도 즉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가족에게는 언론 접촉을 삼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을 별개라고 주장했고 심지어 1차 사건의 존재 자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시사 프로그램 방송을 통해 비로소 1차 사건에 실패한 표수철이 곧바로 모텔을 잡고 아이들을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대체 무엇을 감추려 한 것일까? 배상훈 교수의 분석은 이 사건의 본질을 관통합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범인의 보복 범죄입니다. 1차 피해자, 2차 피해자인데 그걸 인정하기 쉬운 거죠. 왜냐? 그랬다고 해버리면 이걸 처리한 사람들이 다 징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별개 사건이라고 하고 거짓말까지 한 겁니다. 1차 사건을 인정하면 흉기 협박범을 풀어준 경찰의 부실 대응이 직접적으로 2차 살인사건을 야기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1차 사건을 숨기고 피해 아이들의 누명을 방치했습니다. 주목이 아이들에게 가야 경찰에게 안 가니까 배상훈 교수는 결론 짓습니다. 이 사건에 경찰이 한 것의 90% 이상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의도가 불순해요. 이 불순한 것은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피해자 어머니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아이가 도와주러 갔다가 죽었는데 강목팸이라고 오해받는 것도 억울하고 집에 안 오는 것도 미치겠어요. 경찰이 하루만 일찍 진실을 밝혔더라면 죽은 아이들의 이름 위에 범죄자라는 낙인이 새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표수철을 만든 것은 표수철 한 사람뿐이었습니까? 전자발찌를 기각한 법원, 주소지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보호관찰소, 전과자를 풀어주고 연락조차 하지 않은 경찰,
코드 제로에도 문 앞에서 소리만 지르며 골든타임을 날려버린 경찰. 자신들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진실을 감춘 경찰. 이 중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307호의 문은 정말 닫힌 것일까요? 숨진 아이들의 가족에게 이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의 기일이 된 아버지의 생일이 다시 돌아올 때마다, 아이의 빈자리가 식탁에 남아있을 때마다 그날의 시간은 멈춘 채로 반복될 겁니다. 유가족분들의 깊은 슬픔 앞에 어떤 말도 가볍게 느껴지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전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친구를 구하러 달려간 그 용기는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이 서둘러 닫으려 한 문 뒤에 묻힌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이 반드시 끝까지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가려진 사실이 드러나는 것만이 떠난 아이들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비극은 한 사람의 악의만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전자발찌를 기각한 법원, 주거지를 확인하지 않은 보호관찰소, 전과자를 풀어주고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경찰. 이 모든 빈틈이 겹쳐서 아이들을 삼켰습니다. 부디 이 사건을 계기로 무너진 시스템이 바로 잡혀서 다시는 같은 슬픔을 겪는 가족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선앙록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선과 악, 그 경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선앙록에서 만나겠습니다.